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자갈치 아줌매 많이 털어주세요. 어이서 버이서 따라와 있어. 조금만 따라와. 네, 이분들이라면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파헤쳐 주실 것 같죠. 한국정치학교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가운데 아마 또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 보따리가 아주 큰 게 제가 좀 느껴지거든요. 이제 뭐 막 탄핵 정국 얘기하다가 이제 조기 대선 정국으로 넘어왔는데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가 않고 너무 네.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어서 자, 조기 대선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에 좀 가장 큰 변수가 뭐가 될까요? 저는 뭐 지금은 변수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50여일밖에 안 남았고요. 네. 지금은 거의 뭐 아마 국민들 시청자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미 거의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쟁하고 혹은 쫓아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쪽에서 어떤 정말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쓸 거냐라고 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한번 두고 보죠. 뭐 그러면은. 네. 뭐 저도 변수라고 뭐 볼 수 있는 요소들은 그 뭐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하나 볼 수 있는 건 제3지대 이제 빅텐트 같은 게 조금 실질적으로 파괴력을 갖게 되면 약간의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저는 제3지대 빅텐트 아무리 쳐봤자 그 빅텐트는 바람 한 방에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의 이재명 아마 전 대표가 굉장히 강한 어떤 협인력을 갖고 지금 중도층을 썰어담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좀 저는 3자 대결 뭐 구도, 4자 대결 구도에서도 50%에 거의 육박하거나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점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경선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경선 참여 공식화한 후보가 11명이라고 합니다. 1차 컷오프 몇 명 생각하십니까? 뭐 예. 정해져 있죠. 그거는. 네, 네 명으로 정해져 네. 있는데 저는 18용, 20용까지 갔다가 18용 됐다가 또 11용 되는 과정이 한마디로 뭐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네 사람으로 일단 예. 추격이 되는데 대개 짐작하기로는 김, 안, 한, 홍 이렇게 네 분을 짐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안철수가 지금 뭐 이제 우리 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 3% 정도로 이렇게 뭐 거의 4등에 지금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나경원 네. 후보가 지금 드럼통까지 막 내세우면서 나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나경원이 갈 건가 아니면 안철수가 갈 건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게 처음에 그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에 대개 그 전화 응답을 열심히 해주는 분들은 대개 당원들이에요.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그 후보가 될 분보다는 아마 나경원 쪽에 그렇죠. 좀 더 응답을 할 가능성이 힘을 있다는 실어줄 거다 얘기입니다. 할 네. 때, 답할 때. 자, 지금 근데 이제 뭐 출마한다, 불출마한다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잠시 좀 짚어보고 싶어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 내의 대표적인 중도 확장 카드로 꼽혀왔었는데 이제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중도층 민심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어서 아마 기소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번 대선은 사실 크게 성산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네. 자기 지키기도 바쁜 상황이고 또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에서 이미 자기는 찍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려놓고 자기 방어하는데 조금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에서 저는 갔다고 보고 이제 결국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제 그만두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표는 그대로 저는 거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게 예측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가 어느 후보에게 좀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예. 이제 이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친윤과는 거리를 상당히 그쵸. 두어온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네 분 중에서 어느 예. 분이 그래도 친윤하고 색깔이 다른가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차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네 분 중에서는 아마 그 안 후보 혹은 또는 홍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홍 후보는 아무래도 좀 저는 명백히 친윤으로 분류되는 후보여서 저는 탄핵에 반대했냐 찬성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어서 저는 탄핵에 반대했던 홍 후보한테 갈 가능성은 조금 좀 적지 않을까. 오히려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은 한동훈 후보에게 갈 텐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뭐 3%에서 거의 지금 4등에 이제 특거리를 할지 말지를 알 수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몰아주기 관점에서 아마 한동훈 후보한테 갈 가능성도 꽤 많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한테 보내는 거는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 프레임이 쓰여져 있는 상태여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좀 분산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중도라고 해도 중도 보수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될 사람을 좀 띄워주고 밀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게 만약에 작동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네 사람으로 이야기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이긴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맞서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홍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 지금 뭐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세 번째 이제 대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 생선 같은 신세다라고 봅니다. 이분은 뭐 도마위에서 처리돼 가지고 완전히 도마 밖으로 미끄러져서 쓰레기통에 담겨질 가능성도 꽤 높은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러지만 검찰과 경찰이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고 언론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의 뇌물죄에 아니면 수뢰후 처사, 뭐 불법 처사,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들이 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경찰과 검찰이 혹은 친윤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 후보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홍 후보는 아예 링 밖으로 좀 떨어져 나갈 가능성 이런 위험성까지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뭐 국민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 교수님은요? 네, 뭐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 차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해 준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약간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드린 그런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확정적인 심지어는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50% 이상이 지금 지지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캐릭터에 맞서 가지고 이렇게 싸워 나갈 수 있는 토론회 상에서라든지 이런 면을 볼 때는 거론되고 있는 4명의 그 앞서가는 사람 중에서는 홍 후보다라고 생각을 대개들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하는데 이제 만약에 어떤 후보든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거 선거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건 뭐 치명적이 되는 거죠. 저는 근데 홍 후보가 아직 후보인지 뭐 예비 후보 단계겠지만은 홍 후보가 좀 보여줘야 될 것은 확실한 나는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줘서 저는 뭔가 앞서 나가는
그런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선택이 당연히 홍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김문수 후보하고 상당한 격차를 벌이면서 쫓아가는 형국 가지고는 좀 자기를 지켜내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더 확실한 한 방 있어야 된다. 네. 네, 캐릭터 면에서도 막 이렇게 알맹이와 내용과 비전이 없는 큰 소리 치기는 안 되고요. 네네.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건 좀 고쳐 나가야죠.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같은 찬탄파를 지켜오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나치게 그렇게 큰 선물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갖고 한동훈 후보는 사실 진윤과 반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헷갈림보다는 자기는 훨씬 선명했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도토리 기적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한동훈 후보를 몰아붙일 저는 그런 소재는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사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절반이 말이거든요. 예. 말과 표정 이런 건데 안 후보 이제 후보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치적인 센스를 갖게끔 쉽게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유권자 속에 흡입이 되는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그 가지고 있는 거를 충분히 이 전달을 못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차출론이 뭐 계속 끊이지 않았고 한 대행이 직접 경선에 나오지 않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덕수 대망론이 계속 급부상했던 이유를 한번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네 사람이 이 맞수가 못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한덕수 현 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이 골기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고 앉아가 대응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공격이 많았잖아요. 그런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도 안 한 게 있었고 하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게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래도 보기와는 다르게 뚝심이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오랜 그 관료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경륜들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한덕수 후보는 오랫동안 이제 뭐 이 정권 저 정권을 거치면서 생존해 온 어떤 노련함,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보수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품격, 약간의 품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고 봐서 보수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땐 되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층들의 어떤 분해라고 하는 것들이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한데 모을 수 있는 즉 중도 보수와 약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다음에 강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를 갖고 있는 그 친윤층의 어떤 국힘 지지층이 다 한 그릇 안에 모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가능성을 지닌 후보가 한덕수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망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권한 대행이 대선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런 정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근데 저는 그냥 경선에 들어가서 그냥 n분의 1 another one으로 그냥 가는 방식보다는 저는 바깥에서
어떤 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 한 사람과 단일화해 나가고 그 속에서 어떻게 중도 보수의 다른 당의 어떤 후보들과도 뭔가 연합을 해나가는 큰 그림 속에서 반 이재명의 어떤 스탠스를 갖고 뭔가 반 이재명 텐트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기를 부상시켜 나가는 이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는 가장 유효한 방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선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이렇게 무소속 텐트를 치는 게 오히려 더 유효한 전략으로 판단됐을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만 해도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의 지라시성에 가까운 정보들에 따르자면 속보가 떴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아예 대선 불출마한다는 속보도 뜨고 또 다른 한편에서 그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이재명 잡으러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내는 그게 막 섞여 있어서 지금으로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근데 이제 제3지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한덕수 후보 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빅텐트를 친다고 해서 효과는 없을 거고요. 이준석 후보가 이제 같이 제3지대에 함께 형성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의미가 있는 전쟁이 될 것 같아요. 투표 전쟁이 될 것 같은데 한 대행하고 현재 그 국힘안에서 경쟁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글쎄 중도 보수까지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좀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거다.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저는 이래저래 쉽지 않고 이래저래 이재명을 극복하기에는 저는 뭐 벅찰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짚어볼 부분이 국민의힘이 이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자체 개헌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선 국민투표를 좀 같이 하자 이 제안을 이제 철회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저는 개헌 논의는 완전히 물밑으로 가라앉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날 겁니다만 이제는 그냥 이번 대선과 함께 치르는 국민투표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6.3 지방선거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저는 이 개헌 이슈가 기본적으로 대선판을 가르는 핵심 이슈가로서의 어떤 가치는 이미 상실되었다. 아마도 거의 모든 후보들이 개헌할 생각이 있냐 하면 개헌하겠다. 개헌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어떤 대선판을 흔드는 주요한 의제로서의 가치는 좀 지금 많이 상실된 상태다. 밑에 깔고 가는 아마 주제로서는 당연히 되는 거겠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오고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식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게 맞는 새로운 제도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정치인들에 와서 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선거 때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선거가 없으면 또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선거가 있기 전에 미리 연구가 되고 국회 차원에서라도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 안 하잖아요. 뭐 저희 개헌에 관한 논의는 지금 역대 국회에서 계속 해왔고 뭘 개헌해야 될까?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다 알고 있고 합의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일 겁니다. 문제는 개헌을 하냐 마냐 그 의지의 문제가 실행 의지의 문제인 거다. 그리고 이거는. 특히 이제 권력 구조와 관련돼서 어떤 초이스를 할 거냐 뭐 이게 이제 여야 뭐 정당들 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지 저는 내용은 뭐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권력 구조가 굉장히 이게 서로 다르거든요. 대통령 중심이냐, 내각 책임제냐, 아니면 두 개를 합쳐놓은 이원 집정부제냐 이런 것들에 들어가니까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뭐 계속 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뭐 일단 이번 대선에서는 좀 들어가는 이슈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래 3파전으로 치르게 됐지요. 예, 저는 그런데 김두관 뭐 그렇게 상황이 됐는데 저는 김두관 전 의원 전 지사가 이번 경선에 참여 안 한 것은 저는 참 명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국민 100%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안 한다고 그게 50대 50으로 갔다라고 해서 나는 불만이다라고 이건 뭐 이재명을 위해서 그냥 판을 벌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한 정당을 공유하는 인물로서는 저는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 50대 50과 100% 오픈 프라이머리가 얼마나 차이가 크긴 합니다만 100%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다른 정당들의 지지자들이 와서 장난을 치게 될 가능성들, 역선택 방지가 기본적으로 어렵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미국 대선에서도 이거 다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완전 제도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좋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자,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예 뭐 링 밖으로 나가버리시니까는 방법이 없는 건데, 저는 제가 평소에 보았던 김두관 전 지사의 어떤 정치 스타일과는 상당히 다른 결정을 좀 하신 거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완전히 반 이재명 활동을 정당 바깥에서 하겠다는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저는 좀 묻고 싶다. 그렇게 근데 보통 말씀드리고 하던 싶습니다.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면 뭔가 다른 뭐 의도가 있지 않나요? 저는 보통? 의도라기보담도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죠. 명백하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이 너무 이재명계 중심으로 가고 이재명 전 대표를 의원을 옹립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자꾸 내고 싶은데 그게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삼김 사김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게 비명 내지는 친문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사실은 현재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에 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당권을 쥐고 다음번에 공천을 받아서 또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변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되죠.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국민 경선과 국민 참여 경선에 이제 좀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른데 실제로 제도적인 포맷도 굉장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 경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완전히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다 열어버리는 그런 방식인 거고, 국민 참여 경선이 되면은 당원도 50, 그다음에 국민도 50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 50 했을 때도 아마 역선택을 반지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한 예. 방식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이 저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어떤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일 거다. 왜냐하면 역선택 이건 대단히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경선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당 사무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각성된 그런 당원청 그다음에 국민청이 참여하는 건데, 거기 그래서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참여했는데 그 중에 일정한 조직적인 개입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은 크게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 거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50% 당원, 국민 50% 섞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 당원이 100만을 훨씬 훌쩍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모집단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 그래서 랜덤하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는 방식인 거죠. 대표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당원 50%를 넣어도 그게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가장 낫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저희 MBC의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4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10%,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각각 7%, 안철수 의원이 3%를 기록했거든요. 일단 이거 고지를 좀 해드려야 돼서,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1일, 12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5.5%,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근데 뭐 너무 당연하게 이재명 대표가 확연한 차이로 앞서간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아마 여론조사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 유권자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관심사는 이 국민의힘에서 누가 과연 후보로 결정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고, 네. 국민의 후보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마지막 이제 투표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거냐. 왜냐하면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관심사지. 지금 현재는 뭐 이재명 대표가 혹시 역전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하나 좀 봐야 되는 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기본적인 지지율을 42%를 좀 적게 나온 편이다. 오히려 그렇게 적다. 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주목할 거는, 다른 국민의힘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후보군들의 모든 지지율을 다 합해도 이재명 대표를 극복 못하는 수준에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결국 이렇게 하면 양자 가상 대결로 계속 돌리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50% 중반 정도까지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60%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게 예측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
예. 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결국은 이 국민의힘에 지지하시는 우리 유권자분들이나 네. 또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윤인이 친윤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벌써 자기 스스로의 올가미 속에 들어가서 선거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빨리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예, 국민의힘 잠룡 중에는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0%로 나왔거든요. 뭐 저는 당연히 10%면 뭐 꽤 높은 건데 그렇다고 해도 10%는 너무 적은 거죠. 공당의 가장 큰 공당의 대표 우리 제2당의 대표가 그를 대표해서 나선 후보가 10%밖에 받지 못했다는 건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아직도 김문수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갖고 있는 생각은 김문수를 아바타로 하는 윤석열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번 대선에서 그대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게 김문수라고 하는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다. 이걸 그대로 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없는 김문수는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장관을 했습니까? 그런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에 관련되는 그런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결국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쪽에 가지고 있는 시각이죠. 자, 이 질문은 오늘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입니다. 이재명 대세론에 대해서 50일이면 상황을 뒤집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말투가 이분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런 말투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내실이 있고 정책이 있고 확실하게 뭔가 다른 구도로 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홍 후보가 되어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만 또 얘기한다고 하면 또 지는 거죠. 한계가 있다. 네. 예. 홍 후보는 저는 뭐 전적으로 우리 조 교수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홍 후보는 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인다. 가능하려면 저는 홍 후보는 자신한테 주어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일부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기에 충분한 지금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탄핵의 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건널까에 대한 고민도 명백히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도대체 홍 후보를 통해서 만드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일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하는